피라미드 하면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이집트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것은 대피라미드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규모로 볼 때 가장 큰 피라미드는 이집트가 아니라 멕시코의 언덕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누군가가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가 이집트에 있지 않고 만일 피라미드 꼭대기에 가톨릭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말한다면 아마도 더욱더 어리둥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실입니다. 나와틀의 언어로 손으로 만든 산이라는 뜻을 가진 틀라치우 알테페틀은 멕시코 푸에블라의 촐룰라에 위치한 복합단지의 대피라미드입니다. 그것은 신대륙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의 고고학적인 유적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피라미드들 중 알려진 것에 한해서 가장 큰 피라미드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알려져 있는 지구상의 모든 문명이 건설한 것 중에서도 가장 큰 기념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촐룰라의 대피라미드가 수천 년 동안이나 외부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고대 사원은 기자 대피라미드보다 높이는 낮아 보이지만 부피는 거의 2배에 달합니다. 높이는 주변 평야 기준으로 55m에서 66m가량 되고 바닥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의 그 길이가 각각 300m가 좀 넘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최종적인 형태는 각각 400m가량이나 되는 매우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크기가 이 촐룰라 피라미드를 세계에서 가장 큰 기념물로 만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어째서 거기에 왜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수상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피라미드는 마치 언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르난 코르테스와 스페인 군대는 그곳이 피라미드 위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위에 교회를 지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후반에 설명드릴 테지만 이 구원의 성모 교회로 알려진 건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곳에 서 있습니다. 사실 이곳이 현대에 알려진 것은 1881년에 스위스 태생의 미국 고고학자 아돌프 반들리에가 이 지역에서 인간 매장지를 발견하고 발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숨겨져 있던 피라미드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가려져 알 수 없었던 거대한 피라미드는 1910년까지 오렌지색의 16세기 교회 아래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설 노동자들이 그 기초 위에 소위 정신병원이라는 것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덕 아래에 흙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1930년대가 되어서야 테오티후아칸 발굴에 참여했던 고고학자들이 이곳에 터널을 파고 여러 층을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발굴은 195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고 1960년대와 70년대 또 다른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발굴 작업이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지하 약 7.6m 아래에 묻혀있는 가로 57m나 되는 장엄한 벽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술꾼들의 벽화로 알려진 이 그림은 무려 164명의 마야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과 교감할 수 있도록 영감을 얻기 위해 사용했던 용설란으로 만든 황가금료인 훌케를 마시고 있는 잔치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164인의 다양한 캐릭터는 들보를 입고 앉거나 쪼그리고 앉거나 심지어 배변을 하기도 했고 일부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와 중동에 있는 대부분의 피라미드는 하나의 거대한 구조로 설계되고 지어졌지만 촐룰라의 대피라미드는 실제로 7개의 피라미드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촐룰라 피라미드는
4단계로 구성된 다중 레이어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건축업자들은 진흙과 점토 혼합물로 만든 벽돌을 사용하여 한 단계를 완료한 다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다른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이전 구조 위에 새로운 피라미드를 지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곳의 발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고대 화가들이 첫 번째 피라미드를 장식하기 위해서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검은색 페인트를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건축할 당시 살았을 것으로 보이는 톨텍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타일과 매우 유사한 곤충을 모티브로 한 벽돌들은 외부를 덮었습니다. 이 피라미드에는 제단으로 이어지는 7개의 계단이 있었으며 9개의 층과 제규어 제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이곳 졸룰라를 포함한 중앙아메리카의 피라미드는 종교적인 사원이었습니다. 이집트와 중동의 피라미드는 강력한 파라오의 무덤으로 피라미드를 지었다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선 대부분의 죽음의 의식이 피라미드 내부에서 지역 주민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중앙아메리카의 피라미드는 인간의 희생을 포함한 종교의식을 위한 제단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메소아메리카의 성직자들은 이집트처럼 비밀스러운 의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의식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를 알려주듯 졸룰라에서는 400개 이상의 인간 유해가 발견이 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희생의 제물이었는지 매우 눈에 띄게 훼손되고 잘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상호 간의 다소 문화적인 용도의 차이를 보여주듯 중앙아메리카와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서로 구조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앙아메리카 피라미드에는 개방된 플랫폼과 상단의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람들은 의식 과정을 쉽게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 졸룰라의 첫 번째 피라미드는 아마 톨텍에 의해서 건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라미드의 특성이 인근 톨텍의 다른 피라미드들이 있는 곳에 건설된 것과 비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그들이 건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건 고대로부터 촐룰라는 멕시코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수천 년 동안 중요한 교육소 역할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남쪽의 해안 마야 문명과 북쪽의 톨텍 치치메카 문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곳은 올맥을 포함한 다양한 토착민들이 수백 년에 걸쳐 서로 도시를 점령했으며 그로 인해 그들의 통치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각의 토착 그룹이 자신의 통제권을 가질 때마다 촐룰라 피라미드에 대한 작업을 추가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촐룰라는 마야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신 중 하나인 케차코알틀의 숭배 중심지가 되었지만 이곳에 아즈텍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 촐룰라의 거대한 크기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단지 거대한 크기에 충격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들 아즈텍 신화에서 나온 거인의 작품이기 때문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전설 속의 젤로아가 피라미드를 건설했음에 틀림없다고 믿었습니다. 젤로아는 아즈텍 신화에 나오는 7 거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지상낙원의 트랄록 산을 올라 홍수를 피하기 위해 촐룰라의 대피라미드를 건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곳의 전설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창조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대홍수가 있었다. 그때 아나후악에서는 동굴로 도망친 7명을 제외하고 모두 물의 범람으로 죽었고 살아남은 거인들은 물고기로 변신하여 살고 있었다. 물이 가라앉자 건축가라는 성을 가진 젤로아라고 불리는 거인 중 한 명이
촐룰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그의 6 형제에게 망명을 위한 땅을 제공한 트랄록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피라미드 형태의 인공적인 언덕을 지었다. 그는 트랄마나코 지방에서 벽돌을 만들도록 사람들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그것을 촐룰라에 가져가기 위해 그는 손에서 손으로 벽돌을 전달할 사람들을 배치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것을 보자 신은 분노했다. 젤로아의 대담한 시도에 짜증이 난 신은 피라미드에 불을 던졌다.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었다. 그렇게 작업은 중단이 되었고 이 기념비적인 피라미드는 나중에 케찰코아틀에게 헌정되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젤로아는 대홍수 시대의 거인으로 전해졌으며 그는 아지테 문명의 7 거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촐룰라에는 6세기부터 8세기까지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인구의 규모는 오래전 멕시코 시티에 해당하는 테노치티틀란에 이어서 2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7에서 8세기에 토착 집단 사이에 권력 이동이 일어나면서 촐룰라의 인구수는 줄어들었고 촐룰라의 대피라미드도 점차 잊혀져 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9세기부터 11세기까지 많은 인구를 이끈 톨텍 치치메카는 대피라미드 근처에 또다시 새로운 피라미드 사원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대피라미드는 그 명성처럼 건축에 사용된 벽돌들이 사실은 습한 기후에서 잘 견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벽돌은 이 지역에 빠르게 자라는 무성한 초목을 위해 비옥한 땅의 역할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 속의 거대한 피라미드는 과거처럼 계속된 새로운 지도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초목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에 장엄했던 피라미드는 인근의 푸른 언덕이나 산들과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사원은 전설에 따르자면 거인에 의해서 기념으로 지어졌고 이후 깃털 달린 뱀 케처콰틀과 모든 인류의 창조자를 위해서 그리고 아즈텍의 신을 기리기 위해 재건축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고대인들은 신에게 그런 거대한 기념물을 헌납하며 그 주변에 성스러운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즈텍은 촐룰라에서 신의 보호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촐룰라 피라미드. 이곳은 오늘날에도 다른 곳들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페인이 지은 역사적인 교회가 식민지 기념물로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완전히 발굴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연구원들은 비침습적으로 피라미드를 연구하기 위해 지구 물리학 기술과 원격 감지 기술을 통해 그곳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극히 일부분만 파악이 되고 여전히 많은 곳을 탐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 건축의 기원과 그 단계는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거리이며 그 내용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때 스페인의 정복자들도 이곳을 스페인 밖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부를 만큼 매우 멋진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사람들은 예배와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곳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대의 이곳의 원주민들이 숭배했던 신들의 이야기는 이곳의 피라미드가 완전하게 탐색이 되면 그 진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신들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도 어쩌면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유마르카 게이트. 이것은 아라무무르의 문턱 또는 입구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티티카카 호수 인근 페루 남부 산악지대 하유마르카 지역에서 거대하고 신비로운 문 같은 석조 구조물 조각을 말합니다. 푸노시에서 35km 정도 떨어진 하유마르카는 지역 원주민들에게 신들의 도시로 오랫동안 존경받아 왔으며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인해 완전히 탐험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언젠가는 그 문이 열리고 신들이 태양의 배를 타고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위대한 영웅들은 불사의 영광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이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문에 손을 댄 사람들은 별과 불기둥 그리고 이상한 음악 등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도시가 발견된 적은 없지만 이 지역의 암석 중에 많은 부분이 건물이나 인공 구조물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유마르카의 문이자 신들의 문으로 불리는 이것은 먼 과거에 어느 시점에 자연적인 암석면을 깎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평평한 돌은 그 높이가 정확히 7m, 너비가 7m이며 중간 아래에 T자형의 작은 틈새 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황금 원반을 소유한 잉카 제사장이 이 문으로 보이는 바위에 새겨진 틈새에 작고 움푹 들어간 곳에다가 원반을 놓았고 그로 인해 문이 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황금의 원반이었습니다. 이곳은 공식적으로 1990년대 초에 발견이 되었으며 고대에 버려진 잉카 건설 계획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시 현지의 여행 가이드였던 호세 루이스 델가도 마마니는 자신의 직업상 사전 탐색을 위해 주변의 언덕을 지나가다 우연히 이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 그 구조물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년에 걸쳐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 여러 차례 꿈에서 비슷한 것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꿈에서 제가 본 모습은 문으로 가는 길이 분홍색의 대리석으로 포장되었었고 길 양쪽에는 분홍색 대리석 조각상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꿈에서는 작은 문이 열려 있고 반짝이는 터널처럼 보이는 곳에서 밝고 푸른 빛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꿈에 대하여 가족들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마침내 제가 그 문을 직접 보았을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계시와 같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남긴 그는 발견 당시 고고학 당국에 연락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지역은 고고학자들과 잉카 역사가들에 의해서 매우 북적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재미있게도 그 지역의 원주민들에게는 신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에서는 고대의 위대한 영웅들이 그들의 신들과 합류하고 영생을 주는 영광스러운 새 삶의 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그 영생의 문을 통해서 신들과 합류한 사람들이 다시 문을 통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영역의 모든 땅을 조사하기 위해 그들의 신과 함께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전설은 스페인의 정복자가 페루에 도착하여 잉카 부족의 금과 보석을 약탈했을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라무 무루라는 잉카의 7광선 사원의 승려가 있었다. 그는 7광선 신의 열쇠라고 알려진 신성한 황금의 원반을 가지고 그의 사원에서 도망쳐 하유마르카 산에 숨었다. 마침내 그는 샤먼 사제들이 지키고 있던 그곳의 문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신의 열쇠를 보여주었다. 신의 열쇠인 황금 원반처럼 생긴
물건의 내부 구멍에서는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그러한 황금 원반의 빛과 함께 의식이 펼쳐졌다. 의식에서 사제 아라무 무르는 황금 원반을 그곳을 지키던 주술사에게 건네주었다. 그러자 주술사는 황금 원반을 문에 사용했고, 그러자 빛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아라무 무르는 곧 그 문을 향해 갔고 그것을 통과했다. 이후 그는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전설에 따라 고고학자들은 그곳의 평평한 돌의 작은 입구에 있는 작은 원형의 함몰부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그곳이 바로 고대 사제가 작은 원반을 놓을 수 있는 바위라고 그들의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전설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 작은 문에 손을 넣은 일부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별의 환영, 불기둥, 비정상적이거나 범상치 않은 리드미컬한 음악 소리와 같은 매우 기이한 경험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흐르는 강한 느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누구도 빛의 문이 열리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구멍을 찾지는 못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벽의 구조 내부에 터널을 감지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과는 반대로 전문가들은 그곳에 구멍의 틀과 입구뿐만 아니라 뒤편까지 모두 같은 암석을 깎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 진짜 문이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이 지역의 뉴스에 따르면 더욱 수상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지역, 특히 티티카카호수에서 상당한 UFO의 활동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고서에서는 빛나는 파란색 구체와 밝은 흰색의 원반 모양 물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서로 얽혀 있는 가운데 이곳에 내려오는 전설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때가 오면 신들의 문이 지금보다 몇 배나 더 크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신들은 태양의 배를 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인류의 역사는 신화가 되고 신화가 곧 역사가 되듯이 언젠가는 인류가 어둠의 시대에서 나올 때 일곱 광선의 신은 다시 이곳으로 오는 것일까요? 이제 재미있는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그냥 보면 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탐험가의 눈으로 산 꼭대기에서 보면 그곳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보입니다. 색을 구별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미지를 흑백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다른 데가 아닌 미국의 로키 산맥에 있는 한 지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고대 수메르 도시 중 하나인 우르의 사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유럽의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기도 하는 곳이죠. 기원전 수천 년 전 이상 오래전부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두 사진이 비슷해 보이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께서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수천 년 전의 고대 도시인 우르와 건축학적으로 매우 놀라울 정도로 유사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사진에 나오는 로키 산맥의 지역을 모두 발굴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현실적으로 본다면 공개적으로 당장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시각적인 외관과 GPS로 측정한 판도값은 이곳이 분명 고대 도시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두 곳의 모습이 감추어진 모습 아래서 서로 일치하고 있다면 이것은 고대 수메르인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하나의 유물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인공물은 앞서서 언급한 지역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올드 스페인 트레일을 따라 또 다른 위치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올드 스페인 트레일은 한때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어지는 거의 4,430km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미국을 횡단했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남부 국경을 따라 8개 주와 67개의 카운티를 횡단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서 어떻게 이러한 물건이 나왔던 것일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운데 사람은 아메리카 또는 메소아메리카의 사제처럼 보입니다. 이 인물은 예전에 저의 다른 영상에서 등장한 적이 있는 인물과 매우 유사해 보이며 이를 알아보시는 분은 저의 채널 애독자이십니다. 어쨌건 이 유물은 중동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에서 발견된 6개 주요 지역 중 하나에서 온 것이며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잉카 전설에 따르면 아라무 무르는 잉카의 첫 번째 태양 사제왕이 되었으며 그 후 사람들 사이에서 망코 카팍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팍은 영적으로 풍부한 자 또는 뱀지혜의 수호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설에서 사나쿠마라로 알려진 치코메코아틀과의 결혼을 통해 아들을 낳았으며 위대한 태양의 형제단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 유물이 발견이 되었으며 이 유물 속에는 마루둑처럼 보이는 자와 그의 후계자인 듯한 아라무 무라로 보이는 자가 있고 또한 이난나도 함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흥미로운 점은 이 사제의 왕과 그의 왕실의 혈통이 쿠마라, 크리스트, 크리슈나, 쿠쿨칸, 아마루시카와 같은 이름에 크 소리가 포함이 되어 뱀의 지혜를 매우 미묘하게 표시하는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페루에서 대관식을 치른 후 망코 카팍은 7광선 사원에 보관되어 있던 동력의 물체 중 하나를 페루 쿠스코에 지어진 태양의 빛이라는 의미의 인티와시 잉카 신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체가 바로 태양 디스크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레무리아에 있는 태양 형제단의 매우 중요한 사원에 걸려 있었고 그들이 다시 재건한 조직의 중요한 상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망코는 인티와시에 그것을 매달아 공식적으로 페루의 태양 형제단을 설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스페인이 페루를 침공했을 때 그 태양 디스크는 보관을 위해서 7광선의 수도원에 다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디스크는 오늘날에도 그 자리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쉽게도 원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1987년에 쿠마라족의 지상왕자가 놓인 고대 사원에서 하나의 의식이 거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성의 의식이었으며 그 의미는 알파와 오메가의 균형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상징이었습니다. 바차마마의 뱀 같은 에너지, 그리고 이시스의 딸들이 다시 한번 사회적인 매트릭스에서 자신의 권위를 되찾고 인류의 의식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어머니의 인식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부 전설에서는 고대 도시 쿠스코를 아라무무르가 건설한 것처럼 보였으며 그는 또한 오늘날 잉카제국의 많은 신성한 장소를 설립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를 있게 한 진정한 정체는 무엇이었으며 어떤 일들과 연관되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북아메리카를 포함한 대륙 전체가 무언가 모두 연결되어 있었던 걸까요? 뿐만 아니라 수메르와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으며 먼저 시작된 곳은 어디였을까요? 또한 의문의 마추픽추와 페루의 팔파산맥의 거대하고 평평한 장소는 과연 이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의문들을 남기며 오늘 이야기에서 등장한 7광선 태양의 형제단 이야기는 언젠가 추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4년 고고학 보고서라는 문서에 한 유적지가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35년 후 네덜란드 역사가에 의해서 1949년에 또다시 언급되었습니다. 구능파당은 네덜란드 식민지 개척자들이 1914년 당시 발견한 이래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많은 고대 거석 유적지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능파당에 비가 내리기라도 한다면 산의 험준한 경사면의 풀들은 물과 진흙으로 인해 매우 미끄럽습니다. 이러한 파당산 꼭대기에 위치한 이곳에 고대 석조 기둥이 있는 고고학 유적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20세기 초에 구능산 파당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 아마도 고대 석조 주변에 엄청난 규모의 경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선사시대 선조들은 이 지역의 눈에 띄는 모양의 화산암 기둥에 이끌려 산꼭대기에 테라스를 만들고 알 수 없는 목적을 위해 돌을 배열하고 쌓았던 것일까요? 해발 885m가량에 위치한 이 유적지는 약 95m 높이의 400여 개 정도의 연속된 안산한 계단으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된 옹벽으로 둘러싸인 일련의 테라스처럼 보이는 언덕을 덮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산으로 만들어진 듯한 거대한 직사각형의 돌로 덮여 있었는데 이곳을 신성시하던 순다족은 고대 신리왕이 하룻밤 사이에 궁궐을 지으려던 전설의 흔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추정상 무려 2만 년에서 최대 2만 8천 년이나 된 유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979년이 되어서야 국립고고학연구센터에서 고고학과 역사 그리고 지질학 관련 연구에 관심을 서서히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과학자들은 최근 수천 년 동안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던 고대 피라미드가 산속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서부자바의 파당산 꼭대기에 있는 언덕이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 만든 피라미드처럼 보이는 인공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과학자들에 따르면 서부자바의 구능파당 지하에는 1만 년이 넘는 피라미드에 속하는 일련의 수로와 방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학자들은 구능파당의 암석층이 인공적이었으며 그 경사면은 최소 15만 평방미터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탐사를 통해 이곳의 구조물이 산 꼭대기에만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약 15헥타르의 면적을 덮고 있는 경사면을 모두 감싸고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탐사한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곳의 구조는 비상적인 모습일 뿐이며 아마도 더 깊은 곳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또 다른 연구자는 과학지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정말 독특한 사원입니다. 주변 지형이 많이 침식되어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매우 인공적으로 보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지상 관통 레이더 조사와 함께 X선 단층 촬영, 그리고 2D 및 3D 이미징, 코어 드릴링, 그리고 발굴을 포함하여 지하를 관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점차적으로 상당한 구조의 여러 층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약 15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걸쳐 퍼져 있으며 서로 다른 기간을 나타내는 층으로 구성되어 수천 년 이상에 걸쳐 지어진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이곳 맨 꼭대기에는 계단식 테라스를 구성하는 현무암의 기둥이 있고 다른 배열의 암석 기둥이 벽과 길 그리고 공간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지층의 나이를 약 3,000년에서 3,500년 정도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그 표면 아래 약 3m 깊이에 7,500년에서 8,30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암석 기둥이 포함된 유사한 두 번째 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표면 아래로 15m 깊이에 있는 연장된 세 번째 층은 무려 9,000년이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은 무려 28,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학자들은 표면 아래에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들의 연구가 맞다면 고대 돌더미 아래에 묻혀 있는 것은 지구상에서 단연코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자바의 고대 문명이 사실은 매우 발전된 것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적어도 9,000년보다 더 오래되었고 최대 28,000년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과학자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건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데이터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방공학연구센터의 선임 지질학자는 이 100m 남짓한 언덕의 대부분이 실제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으며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 가지 다른 문화에 의해서 세 단계로 쌓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예전 저의 다른 영상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쨌건 만약 이러한 학자들의 연구와 주장들이 맞다면 이 발견은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스 섬의 작은 인간에 대한 발견이 고인류학을 다시 쓴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선사시대를 다시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수직의 돌이 자갈바닥에 수평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고대 형태의 접착제로 서로 붙어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방과 내부 계단 및 테라스로 묘사된 벽이 있으며 모든 것은 거대한 건물로 형성되어 있어 이는 지능적인 계획의 증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건물의 구조는 매우 훌륭합니다. 그 모습은 지리조사와 3D 지상 투과 레이더 및 코어 샘플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의도적 배열을 나타내는 고고학적 유적지가 전체 언덕을 관통하여 그 두께가 100m가 넘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이 단지 한 층의 건물이 아니라 여러 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거대합니다. 사람들은 선사시대가 원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념물은 그것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번은 인도네시아 고고학자, 지질학자 34명이 청원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군웅파당 상부가 동남아 최대의 거석 구조물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곳을 탐사한 전문가팀의 방법에 대해 깊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청원자들은 탐사팀의 연구가 군웅파당의 홍백 영광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인들을 자원봉사자로 참여시키려는 계획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홍백 영광 작전에서 빨간색과 흰색은 인도네시아 국기에 새기기도 합니다. 청원자들은 이 활동이 보존 지식에 대한 과학적 규범이 없이 수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원자들은 이러한 발굴이 기존 유적지의 보존을 위협한다고 믿고 있었으며 지질학자가 아닌 고고학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던 학자 중 한 명의 화산학자는 이곳이 고대 피라미드가 아니라 단지 근처 화산의 목 부분에 해당할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원자들은 이 탐사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이 단지 지질학자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더욱이 화산학자도 아닌 그가 주장하는 돌 사이의 접착제에 대한 탄소연대 측정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인공이 아닌 자연 풍화 과정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게다가 또 다른 회의적인 고고학자는 더욱더 강한 의심을 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곳에 관심을 가져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이 자신들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구능파당에서 약 45km 떨어진 바달라랑에 있는 동굴에서 약 9,500년 전, 즉 기원전 7,500년경에 뼈로 만든 도구와 인간의 뼈를 발견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7,500년경에 당시의 기술이 뼈의 도구만 생산했다면 기원전 2만 년이 넘는 고대의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짓는 기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회의적인 고고학자가 묻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다음과 같이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고학에서는 고대 당시의 문화를 먼저 찾습니다. 그런 다음 고대 공예품의 연대를 확인한 후에 그 시대 주변에 존재했던 문명에 대한 역사적인 참조를 찾습니다. 그래야만 역사적으로 인공물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회의적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언가를 발견하고 먼저 탄소 연대를 측정한 다음 발견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그 시대 문명을 만든 것처럼 보인다는 주장일 것입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항상 상충되는 입장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화살과 창을 이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곳을 휴대폰을 지참하고 비행기를 타고 탐험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대라고 해서 반드시 원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도 언젠가는 고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건 이곳 구능파당의 유적지는 수만 년 전에 시작되어 수차례에 걸쳐 보강된 피라미드라는 주장과 유적지가 맞기는 맞지만 피라미드는 아니다 라는 주장이 서로 엇갈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 그 속을 아직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은 그 다음으로 미루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보아왔던 많은 경우들처럼 언젠가 피라미드인 것이 실제로 밝혀진다면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은 제 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빛의 터널. 이것은 임사체험을 겪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밝고 눈부시다고 말하는 빛의 터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현실을 떠나면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현실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육체가 죽고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 외에도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는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걸까? 아니면 단지 그 순간 우리 존재는 끝이 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를 지켜보시는 절대자가 계시는 걸까? 이처럼 현생 이후의 삶은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인류에게 매우 중요했으며 현재까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깊은 곳인지 깨닫기 시작한다면 아마 이제까지의 삶에서 바라본 세상과 결코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상 속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허리띠를 졸라매십시오. 이것은 사람에 따라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르니 말이죠. 세상에는 다양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임사체험, 체외체험, 아스트랄 체험, 그리고 전생과 회귀 최면에 대한 체험, 원격 보기 체험과 영주주의, 고대 문헌 등에서 언급하는 체험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연구 형태와 수많은 방법론들은 마치 비슷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눈앞에 빛의 터널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먼저 돌아가신 가족을 보았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푸른빛과 하얀 빛을 보았다. 등등 말이죠. 그러나 이외의 많은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죽을 때 나타나는 빛의 터널은 마지막 육신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우게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기억을 지운 채 영혼을 어디론가 이끄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일 그 빛을 통과한 영혼이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간다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곳에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다시 환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환생을 했을 경우에는 지구를 걷는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전생에 대한 기억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마치 완전한 기억 상실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존재와 그 이후의 삶은 물론이고 그 사이 중간 기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전생에 어디에서 살았는지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은 전 세계 곳곳에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하는 자신의 이야기가 꾸며낸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중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 검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기억이 실제로 부분적으로만 지워지고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이유는 현재로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생이 아닌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다시 깨어나 숨이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들은 의학적으로는 죽었으나 임사체험을 한 이후에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왔고 그들이 깨어난 이후 자신이 체험한 경험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자신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은 채 돌아온 것은 완전히 죽은 사람들과 달리 빛의 터널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여기서 잠시 고대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여러 고대 문화의 문헌에서 발견된 내용에는 항상 뱀 종족 또는 파충류 종족의 이야기가 발견되곤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고대 이야기에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이너교와 힌두교의 경우 반은 인간, 반은 뱀의 신으로 묘사하는 나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즈텍인들은 뱀의 모습을 한 신이라고 묘사한 케찰코아트를 숭배하곤 했습니다. 또한 북아메리카의 호피 인디언들은 형제 뱀으로서 셰티라고 불리는 파충류 종족을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아프리카 샤먼들은 지구를 지배한다고 말하는 치타우리라고 불리는 파충류 종족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밀교적인 지식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동양에서도 파충류 종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특히 일본의 경우 카파라고 불리는 종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고대 문헌이나 전설 속의 파충류 종족은 수천 년 혹은 그 이상 오랜 동안 인류에게 지혜를 주거나 하는 방식 외에도 많은 부분에 크게 관여해왔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영지주의자들은 집정관이라고 부르는 기생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 집정관은 인간을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육체가 죽을 때 영혼이 물질적인 영역을 떠나는 걸 막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그들 또는 파충류 종족은
극도로 발전된 기술의 일부를 인류에게 주면서 지구에 어떤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해 존재한 것일까요? 또는 이들이 영혼의 덫을 설치하는데 그 책임이 있는 기생적인 개체인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고대인들의 상상 속 이야기나 전설일 뿐일까요? 만일 고대로부터 전해진 파충류 종족과 영지주에서 말하는 집정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들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구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에너지들이 얽혀 있는 곳처럼 보입니다. 그 에너지들은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종 자연적인 활동은 물론 자연재해까지 포함한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 중에는 물리적 에너지와 함께 영적인 에너지도 함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 일부 예민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에너지 네트워크는 여러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물리적뿐만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에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영적인 에너지는 모든 생명체에 깃들어 있으나 특히 인류처럼 점차 그 각성 단계가 높아지는 생명체에 더욱더 많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에너지는 마치 영화 속의 웜홀처럼 에너지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빛의 에너지와 함께 영적인 에너지를 빨아들이듯 이끌 수도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일부 죽음에 이르는 경험을 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물질적인 세상 반대편에서 보았다고 보고하고 있는 위대한 빛처럼 보이는 에너지의 터널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의 영혼은 자신의 의식의 수준에 따라 그 빛의 터널이 천국으로 또는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데려갈 것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그러한 경험을 겪은 그들뿐만 아니라 언젠가 예외 없이 그러한 현상을 반드시 겪게 될 우리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의 터널로 들어가야 할까?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들어가지 말아야 할까? 등등 말이죠. 다시 여기에서 환생의 경우로 생각해 본다면 영혼이 터널에 들어가게 될 시 그 기억은 모두 지워지고 영혼은 여기 지구로 환생하여 새로운 다른 몸에 또다시 배치될지도 모릅니다. 이때 그 빛의 터널은 미끼의 역할을 하며 예를 들자면 어부와 그의 낚싯대를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는 낚싯바늘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어부가 미끼를 던지면 그것을 조아라 하며 물게 되고 그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빛의 터널이 환생이란 것을 알지 못한 채 단지 환하고 밝은 빛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이끌리듯 황홀경을 느끼며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우리는 물고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환생이 아니라 천국이나 지옥 또는 영혼의 존재로 남을 장소의 선택지로서 빛의 터널이라면 어떨까요? 심판을 통해 각자 짊어진 현실 인생의 과오의 결과로서 반드시 가야 한다면 그들이 살아온 삶에 따라 거부할 수 없는 터널이 개인마다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하게 이끌리듯 그곳을 향해 끌려가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것들을 물리적인 현생에서 미리 선택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싶어도 아마 짓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지만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다 결국 골로 가는 것일까요?
외경으로 분류된 에녹서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 물론이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종종 환상적이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때로는 그 의미를 해석할 때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성서 기록 중에서도 매우 수수께끼적이고 매혹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외경으로 분류된 기록들은 특정 기독교 종파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성서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대 기록의 단서가 우리 고대 조상들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 특히 진보된 외계 종족의 방문 또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이곳 행성의 고대인들에 관련된 이야기에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에녹서가 사해 두루마리에서 발견이 되었을 때 그것이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을 포함하여 당시의 성서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서는 어째서 성경에 없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에녹서는 에티오피아 정교회 종파의 주요 성경에만 포함되어 있지만 고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사실 수백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에녹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유사점들로 인해 그것이 창세기에 대한 연관과 상호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는 무드셀라의 아버지이자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에녹의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그는 인구의 대부분을 멸망시킨 대홍수까지 무려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에녹을 대홍수 전에 불같은 전차에 실어간 미카엘 대천사에 대해서 일부는 외계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같은 전차는 실제로 제트 엔진과 유사한 추진체로 구동되는 비행기였을까요? 에녹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는 책은 감시자와 네피림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설명하는 여러 책들에 걸쳐 100개 이상의 장에 분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피림으로 알려진 이 거인들은 창세기에도 그 일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인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감시자로 알려진 천사와 여성 인간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거대한 존재들이 인류에게 해로운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대홍수의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기록은 고대 수메르 석판의 기록과도 매우 유사한 점들이 많은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리의 고대 조상이 다른 행성 종족인 감시자를 방문했다는 이론에서 그 당시에 그들은 천사로 여겨지곤 했는데 어떤 이는 좋은 자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결국 인간과 함께 번식한 일들도 묘사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녹의 손자 라멕이 그의 아들을 낳을 때 다음과 같은 기록을 설명하는 특정 구절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라멕은 그를 두려워하여 달아났고 그의 아버지 무드셀라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무드셀라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과 다르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닮은 낯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본성은 다르고 그는 우리와 같지 않으며 그의 눈은 태양 광선과 같고 그의 얼굴은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나중에 방주를 짓고 홍수에서 살아남아 네피림을 없애고 인류의 불순물을 정하기 위해 보내졌던 노아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네피림과 그들을 창조한 신들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요? 에녹의 중선자는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 방주를 짓기로 선택되었고 에녹은 천사들이 데려갔습니다. 그러한 에녹은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류의 단서를 남겼을 수도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질문의 답 중에 하나로서 이집트의 고대 피라미드를 지적합니다. 에녹의 성경 기록과 고대 수메르의 기록에서 특히 감시자와 관련하여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니비루라는 행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수메르인이 감시자를 신으로 간주하여 두 고대 문화 간의 교차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에녹의 책에는 수메르의 위대한 통치자로 알려진 길가메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에녹이 감시자들을 묘사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아눈나키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길가메시 서사시 내내 신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신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볼 수 없는 그 무엇을 통해 인간과 소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굴을 보지 않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전화나 통신 같은 것을 언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 우주 비행사 이론은 외계인이 이러한 비밀을 인간에게 숨겨져 있는 산속에 그들의 기지를 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길가메시 이야기의 7번째 판에서 그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 문으로 끌려가는 것을 묘사합니다. 즉 그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인터컴처럼 기능했던 것일까요? 고대 수메르인들은 또한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그들 자신의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구라트는 홍수 동안에 그들의 보호의 장소였으며 또한 그들의 신을 위한 왕자를 그 맨 위에 두었습니다. 일부 연구가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비슷한 목적을 위해 지어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것은 성경 본문의 대홍수로부터 무언가를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길가메시의 서사시처럼 일부 사람들은 아눈나키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건설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잃어버린 10번째 수메르 서판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고급 고대 문명과 고급 방문자 종족 사이에 상호간의 연결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기자의 대피라미드 또는 치옵스나 쿠프의 피라미드로 불리는 것은 실제로 건축을 주문한 사람이 쿠프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라미드가 쿠프왕에 의해서 건설되지 않았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가들과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제4대 왕조와 연결시키는 유일한 이유는 영국 이집트학자였던 리처드 비스의 매우 의심스러운 발견 때문이었습니다. 연구가들은 리처드 비스가 대피라미드의 상부의 방을 탐험하는데 무려 100만 달러 이상의 지출을 한 후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비스가 피라미드의 상형 문자 기호인 카르투시를 위조했다는 충분한 증거도 있음을 발견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의심스러운 비스의 개인 일기를 발견했을 때 그는 필사적으로 피라미드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방에서조차 카르투시나 상형 문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기록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원정대의 일지를 기록한 그의 책에서 비스는 피라미드에서 단 하나를 찾았다고 알렸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리처드 비스는 자신의 탐험을 성공적인 것으로 포장하고 싶어 했고 게다가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가 직접 카르투시를 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흥미롭게도 비스가 그 카르투시를 발견하기 전까지 이미 비스가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곳을 그보다 먼저 방문하여 그 어떤 카르투시도 그 방에 그려진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던 탐험가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스가 주장한 벽에 카르투시에 쓰여진 글자의 철자가 틀렸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시 출판된 책에서도 공교롭게 쿠프왕에 대한 철자가 똑같이 틀렸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것은 아마도 비스가 그 책을 소유했었고 그 내용을 자신의 참고 자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비스는 피라미드 속에 몰래 쿠프로 적어야 했었는데
그만 틀린 철자가 기록된 출판된 책에서처럼 잘못된 철자로 라프로 벽에다가 그가 스스로 그렸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맙소사. 나중에 2명의 독일 학생이 몰래 카르투시의 페인트 조각을 긁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테스트를 위해 드레스덴으로 그것을 가져왔을 때 더욱 많은 증거가 밝혀졌습니다. 샘플인 연대를 측정하기에는 너무 작았지만 그 사실을 밝히는 데는 충분했던 것이죠. 그들이 벽에서 긁어낸 것이 원래는 석회암의 안료가 페인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회암 대신 석고에 페인트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비스가 자신이 발견했다고 발표한 카르투시가 결국엔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에녹서와 고대 고등한 종족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연구가들은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4대 왕조 기간 동안 쿠프왕을 위해서 세워졌다고 믿는 유일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석실에 진짜라고 믿었던 카르투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비스가 몰래 자신이 그린 것으로 확실시 되면서 피라미드가 쿠팡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라고 할 근거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가들은 또한 쿠팡을 포함하는 석관 등의 유물들조차 피라미드 내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주류 고고학에서 주장하는 대규모의 노동력을 이용한 건설 방법은 당시 피라미드 건설의 일부는 가능하더라도 전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타당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와 온갖 타당한 이유를 추측하고 적용시키려 애쓰는 이들은 실제로 많지만 과연 그러한 방법들로 전체 피라미드를 구축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대피라미드를 건설한 쿠프왕의 지배적인 이야기를 기반으로 그 역사를 도출하는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고대 당시 이집트를 여행하고 파라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글을 참조합니다. 그러나 헤로도투스도 그 당시 그리스의 또 다른 역사가였던 디오도로스 시켈로스에게 그 내용이 틀린 게 많다고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헤로도투스가 종종 진실을 왜곡하고 자칫 속기 쉬운 내용에 대한 잘못된 기록을 자주 저질렀다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디오도로스 시켈로스는 대피라미드도 마찬가지로 쿠팡을 의미하는 키옵스에 의해 지어졌다는 헤로도투스의 기록을 잘못된 것이라고 무시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고대 아라비아 역사가인 알마크리지의 설명을 참조하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마크리지에 의하면 거대한 피라미드는 대홍수 이전에 살았던 소리드라는 왕에 의해서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소리드 왕은 바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히브리어로 에녹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대 당시에 대홍수가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에녹이 미래 세대가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의 문헌을 보호하기 위해 피라미드를 건설했다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당시 피라미드의 건설은 에녹이 접촉하고 나중에 떠난 진보된 존재들의 기술 덕분일까요? 실제로 그 당시 알려진 문명의 원시적 수단을 사용하여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세워진 정밀도 수준을 설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오늘날까지 지하 터널, 호수 그리고 전기 전도 능력을 포함하여 피라미드 내에서 추가적인 새로운 발견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라미드의 더 놀라운 공학적 업적 중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듯 터널과 특정 별자리의 정렬에서도 나타납니다. 세 개의 피라미드는 오리온 벨트에 있는 세 개의 별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방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한쪽에는 오리온의 벨트와 정확히 정렬되고 다른 쪽에는 시리우스 별들과 정확히 정렬되는 것입니다. 밤하늘에서 그 별들이 유난히 눈에 띄는 것 외에도
이러한 오리온과 시리우스별의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중요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아프리카 도고온 부족의 방문자들의 이야기와 매우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이 별들은 고등 방문객의 고향이었으며 대홍수 이전에 에녹이 잡혀갔던 곳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스페인에는 나타났다 사라지는 스톤헨지가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분지바닥에서 5,000년 이상 된 기념물이 나타났습니다. 이 거석의 유적지는 스페인 스톤헨지로 알려져 있으며 144개의 화강암 블록이 있습니다. 1925년 스페인에서 하나의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그곳은 1925년에서 1927년 사이에 독일의 사제이자 고고학자였던 후고 오바마야에 의해서 거석단지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당시 당국이 이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토양은 조상들이 그 위에 인위적으로 형성한 후에 오랜 세월 속에 묻힌 역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초 특히 1963년에 카세레스 북부의 비옥한 땅은 프랑스와 정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톨레로 지방과 접하는 카세레스의 북동쪽의 땅은 당시 수력발전소 황금기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장군은 1960년대 역사책에 등재될 예정이었던 엑스트라마두라의 카세레스 근처에 있는 페랄레다 데 라마타의 수력 발전 댐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이 저수지 프로젝트의 건설은 1957년에 시작되어 1964년에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곳 주변의 마을 사이에 있던 모든 것들이 광대한 발데카나스 저수지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심각하고 장기간의 가뭄으로 인해서 불모의 분지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 구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서부 스페인이 1년 동안의 가뭄으로 황폐화되면서 고대 사원으로 여겨지는 고대 건축물이 이제 눈 속으로 들어옵니다. 괄알 페달의 보물로도 알려진 이 고인돌들은 기원전 5,000년 말에서 3,0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거석 기념물로 추정됩니다. 건립 연대는 기원전 4,000년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연구가들은 유럽 선사시대 매장의 유형에서 고인돌로 알려진 장례 목적으로 설계된 거석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이 유적이 영국 기념물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서로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스페인의 스톤헨지라고 부르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곳은 수직으로 배열된 150개 이상의 화강암 슬라브와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12개 또는 13개는 직경 5m의 난형의 방을 구성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길이 5m 이상, 너비가 약 1.5m의 접근 통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방 입구의 오른쪽에는 조각으로 장식된 2m 높이의 선돌이 있습니다. 기념물은 1920년대 당시 발굴 작업에서 귀환 바위로 형성된 원형 고리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탐사 작업에서 고고학자 후고 오바마야는 원래 고인돌 구조를 덮고 있던 고분을 완전히 비워 화강암의 석판을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외부 고리처럼 보이는 것은 기념물의 원래 부분이 아니라 오바마야가 당시 발굴 중에 버렸던 재료입니다. 신석기 시대와 석기 시대 동안 고인돌은 장례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곳에 발굴된 무덤에서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 구덩이에서는 11개의 도끼와 도자기, 그리고 부싯돌 칼과 구리 망치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무덤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당시의 정착촌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화로와 석탄 및 제얼룩, 도자기, 맷돌, 그리고 도끼를 날카롭게 하는 돌도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로마 시대의 유물, 동전, 토기 파편, 숫돌 등으로 추정할 때 이곳은 사람들에게 재활용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오래된 고대 유적지들이 보물을 숨기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물건들도 이곳에서 발굴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두 뒤섞인 고인돌 지역에서 많은 동전들이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타구스 강둑에 세워진 로마의 마을도 있었는데 중세 오래된 탈라베라로 알려졌으며 두 사원 중 일부가 물에 잠기기 전에 구출이 되어 가까운 언덕으로 조심스럽게 옮겨졌습니다. 그렇지만 고인돌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달페랄의 고인돌은 오늘날에는 해골만 남아있지만 대규모의 집단 매장지로 보였습니다. 춘분 동안 태양은 돌들 사이를 통해 복도를 막고 있는 선돌들 중 하나를 비췄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것은 인간의 형태로 조각된 선돌이라고 합니다. 어깨와 작은 머리가 마치 신처럼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파나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침식 작용으로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전형적인 잔이 몇 개 있었고 뱀일 수도 있다는 구불구불한 선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타구스강의 지돌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한 연구가에 의하면 이곳에 선돌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뱀이 실제로는 타구스강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과 일치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4,000년 이상 전에 이베리아에 살았던 켈트족의 일부가 이 건축물을 지었을 것으로 믿는 연구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가는 이 사원을 형성하기 위해서 약 5km 떨어진 곳에서 돌들을 가져와 태양을 숭배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러한 용도였다면 스톤헨지와 비슷하겠지만 그 규모는 분명히 더 작습니다. 스톤헨지의 거대한 암석은 길이가 최대 30피트로 스페인에서 발견된 6피트 높이의 다니엘체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월트셔의 93개에 비해서 이곳 스페인 유적지에는 1144개 더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페인의 스톤헨지는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돌의 나이의 범위가 약 4,000년에서 5,000년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스톤헨지의 역사와 매우 흥미롭게도 마치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톤헨지의 블루스톤이 웨일즈의 프리슬리 힐스에서 제석이 되어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톤헨지와 같은 고대인들의 발상이 어떻게 영국 해안에 도착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이죠. 종종 단일체 구조를 만드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유럽 전역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럽 최초의 단일체 구조는 기원전 47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브르타뉴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초기의 기념물들은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 북서부 카탈로니아, 프랑스 남서부 코르시카 및 샤르데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과학 논문에서는 그러한 기념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이 선원에 의해서 유럽 전역에 퍼졌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테보리 대학의 학자들은 거대한 석조 구조물을 세우는 관행들이 6,500년 전에 프랑스에서 시작이 되어 사람들이 점차 이주하면서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관행에 대한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스페인의 스톤헨지에 대한 주가 연구를 통한 주장에서는 현재 터키가 된 아나톨리아의 주민들이 이베리아로 이주하여 정착한 후에
결국 북쪽으로 향하여 영국 제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고학자들은 그것이 훨씬 더 큰 거석단지에 속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톤헨지와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달페랄 주변 5에서 7km 사이에 약 12개의 작은 고인돌들도 발견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사시대 유적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일부 역사가들은 양쪽 해안을 통제할 수 있는 통로가 아마 양쪽 모두에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편에 또 다른 유사한 고인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이곳에 남아있는 140개의 돌 블록들은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동안 회의를 위한 공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5,000년에서 7,000년 전 사이에 이 지역에 거주했던 공동체의 소지품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로서 이곳이 사용됐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와 고고학자들의 연구 기록에 따르면 이 거대한 매장센터의 방들은 가장 넓은 부분의 직경이 5m인 타원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13개의 통으로 된 커다란 돌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4개는 누락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착지와 함께 도자기, 화살촉, 도끼, 숫돌 등 일상생활과 건축에 사용된 기타 유물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스페인 당국은 그것들을 보관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이 유물들의 대부분은 현재 독일 박물관에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곳에 오래 잠기게 되었던 돌들은 심식되기 쉬운 다공성 물질의 돌에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의 거석들은 이미 상당한 마모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너무 늦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주민들은 이러한 유적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어보았지만 앞서 언급한 이유들 때문에 이제껏 살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곳의 고인돌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고대인들에게 있어 무겁고 선택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커다란 돌들을 선택해야만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원전 2세기경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생각했던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각각 바빌론의 공중정원, 로도스의 거상,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올림피아의 제우스 동상, 그리고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할리카르나소스의 영묘, 그리고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 등 7개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7개의 불가사의는 시돈의 안티파테리라는 그리스 작가에 의해서 결정된 목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놀라운 장소에서 영감을 받아 시로서 불멸의 작품을 만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안티파테리도 사실은 이러한 목록을 만든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으며 또한 마지막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하기 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많은 여행자들은 더욱 많은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홍보하는 예술작품이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 동안 안티파테리의 7대 불가사의는 여전히 그 명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고 현대에 이르러서 고대로부터 관심을 끈 7대 불가사의에 대한 안티파테리의 선택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오늘날 현대 세계에 맞는 목록을 재작성하기 위한 글로벌 여론조사가 실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문조사는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경이로움의 장소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현대의 새로운 7대 불가사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서 바로 멕시코의 치첸 이짜이며 이곳은 유카탄 반도의 보석이기도 합니다. 과거 이곳이 전성기일 때는 약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의미는 물의 지혜자들이 사는 우물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물의 지혜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문득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다면 저의 채널 애독자이십니다. 이곳의 물은 석회암이 붕괴될 때 드러나는 천연 지하 저수지에서 온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천연 지하 저수지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각각의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그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는 기회가 된다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치첸 이짜의 중심에는 깃털 달린 뱀신인 쿠쿨칸을 기리기 위해 건설된 피라미드 엘 카스틸료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곳이 주변에는 피라미드 계단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마치 뱀이 땅으로 미끄러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장소는 유카탄 반도의 가장 큰 마야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를 다양한 역사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도시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세계와 우주에 대한 마야와 톨텍의 시각은 석조 기념물과 예술작품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레이트 볼 코트, 쿠쿨칸 사원, 전사 사원을 포함하는 많은 기념물들은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메소아메리카 건축의 걸작들입니다. 이곳의 비율이나 구조의 정교함, 그리고 조각된 장식의 화려함을 갖춘 기념물들은 10세기부터 15세기까지 전체 유카탄 문화권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치첸 이짜는 유카탄의 마야 톨텍 문명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앙 멕시코의 새로운 요소와 마야 건축 기술의 융합은 결국 이곳을 유카탄의 마야 톨텍 문명의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페루의 마추픽추입니다. 마추픽추는 해발 2430m, 열대 산악림 한가운데 매우 아름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전성기의 잉카 제국의 가장 놀라운 도시의 창조였을 것입니다. 거대한 벽과 테라스 그리고 경사로가 마치 연속된 암석의 절벽에서 자연스럽게 절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안데스 산맥의 동쪽 경사면에 있는 자연 환경은 풍부한 동식물군이 있는 아마존 상류 분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전성기의 잉카 제국은 콜롬비아 남서쪽 끝에서 칠레 남부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이 외딴 고대 마을로 올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곳에 가려면 1600개의 오래된 돌계단을 올라가거나 다른 수단을 써야만 합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마추픽추의 목적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역사가들은 이 구조물이 교육의 목적이나 성체로 사용됐을 것이라는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마추픽추는 16세기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것이 다시 발견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후 19세기 후반에 독일 탐험가 아우구스토 베른이 현지 가이드와 함께 이 지역을 방문하기까지 이곳이 잊혀진 채로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그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1911년이 되어서야 미국 역사가에 의해서 이곳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마추픽추의 거대하면서도 세련된 건축물은 복잡하게 연결된 놀라운 자연 환경과 매우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수많은 보조 건축물과 광범위한 도로, 그리고 관계수로 및 농업용 테라스는 인간이 이곳을 매우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15세기에 지어져서 16세기 스페인이 침략했을 때 이곳이 버려졌을 것이라는 이론이
마치 정설처럼 되어 있지만 그것은 실제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마추픽추는 분명 잉카 문명의 매우 독특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탁월하면서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자연과 인간이 만든 속성과 그 높은 가치가 포함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공간에 대한 이용 능력과 영토의 사회적, 생산적, 종교적, 행정적 조직이 분명해야만 가능한 매우 잘 계획된 기능의 안배를 잘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과연 이곳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는 어떤 것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자, 이번에 세 번째로는 리우데자네이로의 구세주 그리스도입니다. 이 조각상은 브라질과 프랑스 엔지니어 그리고 루마니아 조각가의 협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22년에서 1931년 사이에 건설된 이 동상의 높이는 8m 높이의 받침대를 포함한다면 그 높이가 무려 38m에 이르며 발의 너비는 28m나 됩니다. 그러나 이 조각상은 원래의 디자인과 상당히 다릅니다. 초기 계획에서는 한 손에 지구본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든 거대한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러한 원래 계획의 디자인을 프로젝트를 위한 주최 측이 승인했었지만 나중에 발을 넓게 벌린 오늘날의 동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한 사제가 1850년대 중반에 브라질의 섭정이자 황제의 딸인 공주를 기리기 위해 코르코바도산에 기독교 기념물을 세울 걸 제안했던 것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는 승인되지 않았고 1889년에 국가는 공화국이 되어 교회와 국가의 분리로 인해서 그 제안된 동상은 그만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1920년 리오 카톨릭 단체는 다시 한번 산 정상에 랜드마크 동상을 세우자는 두 번째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기부금을 모으고 동상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람들의 서명을 받기 위해 기념물 주간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진행하여 서명들이 이루어졌고 기부금은 대부분 브라질 가톨릭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동상의 무게는 무려 대략 635톤이나 되며 리우데자네이로 시가 내려다보이는 코르코바도 산 정상의 티주카 국립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의 상징처럼 보이는 이 동상은 리우데자네이로와 브라질의 문화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성사되지 않을 것만 같았지만 결국 세워진 것과 함께 그 상징성으로 인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로는 만리장성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단일한 벽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국가의 북부를 가로질러 확장된 일련의 요새의 벽입니다. 그중 일부는 서로 평행하게 이어지기도 했으며 벽뿐만 아니라 신호타워가 있고 긴 거리에 걸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벽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7세기부터 시작됩니다. 과거 중국의 진시황은 기존에 이미 있었던 여러 방어 요새를 취합하고 그것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벽의 일부분은 원래 상태로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벽이 거의 새로 짓다시피 재건설되었습니다. 사실 긴 벽과 그 신비함으로만 본다면 만리장성보다는 아프리카의 베냉의 벽이 어쩌면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될 만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불가사의를 선정하는 설문지에서 선택되지 못했을 확률이 높은 곳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인도의 아그라의 타지마할입니다. 타지마할은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 서부 아그라에 있는 무덤 복합 단지입니다. 무굴 제국의 황제는 그가 결혼한 이후 아내를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1631년 14번째 자녀인 바와라 베굼을 낳다가 그해 6월 17일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으면 사랑이 과해도 너무나 과한 것. 어쨌건 황제는 너무도 사랑한 그의 아내 뭄타즈 마을을 불멸의 존재로 기리기 위해 타지마을을 건립하였습니다. 1632년에 착공하여 1648년에 묘가 완성되었고 5년 후에는 주변 건물과 정원이 완공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건설 프로젝트는 궁정 건축가가 이끄는 건축위원회의 지도하에 약 2만 명 이상의 장인이 고용되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상징이 타지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도에서 가장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타지마을의 매력에 빠지지 않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곳은 귀석과 준보석이 상감된 절묘한 흰색의 트리석과 기타 많은 자재들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감탄을 자아내는 것은 비단 건축 자재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무덤은 주변 정원의 맨 끝에 배치되어 그 깊이와 거리의 환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치와 도움은 빛과 그림자를 사용하여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황제는 건너편에 그의 아내의 마지막 안식처를 향한 자신의 묘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대신 그는 그의 아내 옆에 있는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제 무덤 자체는 무굴 제국의 전통에 따라 지하에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째로는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입니다. 당시 플라비우스 원형 극장으로도 알려진 로마의 콜로세움은 오늘날의 어떤 스포츠 경기장보다 최신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의 뜨거운 여름을 견디기 위해 벨라리움이라고 하는 개폐식의 거대한 차양은 내부에 모인 5만 명 이상의 관중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이곳의 진행 요원들은 현대에서라면 자동화 기계로 할 법한 작업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당겨서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쇼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살아있는 동물과 검투사의 전투, 그리고 전차 경주와 심지어는 모의 해전까지도 이곳에서 열렸을 것입니다. 콜로세움은 이전 황제의 개인 호수였던 자리에 서기 72년에서 82년 사이에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있던 호수의 물은 배수되어 모두 빼내어졌고 이는 당시 황제가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되돌려주기 위해 그의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상징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이 공간은 계속해서 그들의 집합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한때 그것은 교회로도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는 요새로도 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멋진 고대 건축물도 많은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많은 손길로 복원된 이곳은 오늘날에도 로마의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요르단의 페트라입니다. 고대 도시 페트라 주변의 지역은 일찍이 기원전 7000년부터 사람들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작업으로 알아낸 것은 기원전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나바테아인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무렵에 페트라가 그들의 수도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바테아인은 당시 중요했던 향무역을 위해서 페트라에 많은 힘을 쏟은 유목 아랍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역사업은 그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주었고 페트라는 부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은 적들과 달리 척박한 사막에 사는데 매우 익숙했고 이 지역의 산악지형을 이용하여 적들의 공격을 격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빗물의 수확과 농업 그리고 돌 조각에 매우 능숙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페트라는 나바테아 왕 아레타스 4세의 영묘로 여겨지는
그리고 그 당시의 인구는 대략 무려 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어 그 정점에 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곳은 550년경 큰 지진으로 인해 이곳이 멸망하기 전까지 번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멋진 도시는 수세기 동안 잊혀졌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페트라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먼저 시크라고 불리는 바위의 좁은 틈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이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페트라가 시야에 들어오면 정말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물은 틀림없이 가장 인상적인 알-카즈네일 것입니다. 이 건물은 사암의 암석면을 깎아서 무덤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앞에 먼지투성의 땅이 깜빡이는 촛불로 뒤덮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매혹적인 밤에 페트라쇼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매력적인 낯선 곳의 페트라는 1985년 12월 6일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인기투표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7군데의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 장소는 인간의 독창성과 공학적인 부분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곳 중 일부는 어쩌면 불가사의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매우 유명하긴 하지만 뭔가 신비로움이 부족한 곳도 있어 보이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자체로서 시대를 초월하고 있으며 인간이 지구상에서 만든 가장 장엄한 장소임에는 분명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